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립으로 급속히 냉각되던 중동의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해 이것을 이란이 격추시킨 것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이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 중동의 정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중동 지역의 긴장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K2 흑표 전차 300대를 도입 추진 중이고, 오만에서는 한국과 국방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오만 측에 K2 흑표 판매 및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이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K2 흑표를 생산하는 로템에서는 이를 위해 흑표를 사막기후 특성에 맞게 개량하기까지 했는데요. 애초에 혹한과 혹서의 기후를 모두 갖고 있어 군사훈련에 특화된 한반도답게 한국에서 만든 전차들은 혹서와 혹한의 기후에서도 전차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100%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인정신으로 인한 퀄리티도 보장되어 인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폴란드에서조차 한국 전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중동 지역의 안보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고, 러시아도 갈수록 군사력을 증대시키며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자 동유럽권을 바로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서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2019년 매긴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24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차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양산 운용하여 나토 가입국 중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전차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전차 강국이죠. 그럼에도 폴란드는 2018년부터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K2 흑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2019년 제시한 차세대 슈퍼전차의 조건에는 능동 방호장치 APS, 다수의 카메라, 스마트 탄약, 자동 장전 시스템, 무인기 UAV 등이 있었는데, 한국의 K2 흑표에는 전차에 접근하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하여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거나 자동 회피 기동을 하는 등 전차의 생존력이 대폭 강화되는 스마트 시스템이 딸려있기 때문에 차세대 슈퍼전차를 구상하는 폴란드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인 것이죠. 이전에도 폴란드에서는 2014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자체와 폴란드 주포를 결합한 폴란드 자주포를 생산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유럽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형 전차 도입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자신들의 차기 XEMBT 개발에 폴란드를 참여시키고 생산 일부를 맡기는 것을 제한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 도입으로 인해 폴란드의 국방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으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K2 흑표의 규모가 무려 800대 8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성사될 시 유럽의 군사 균형이 크게 뒤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에 이란을 상대로 미국이 시행한 작전에 드론의 일종인 리퍼가 사용됐던 만큼 현재 전 세계에서는 드론을 견제하는 수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우디에서 아람코 석유 시설에 대한 테러 이후로 드론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각 국가들은 하루빨리 드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주한데요. 이것에 대해 한국의 비호복합이 최적화된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 군사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 채널에서도 지난해 9월 영상으로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공개된 따끈한 소식이 있는데요. 인도의 일간 이코노믹 타임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내로 인도가 한국의 비호복합에 대한 구매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에 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도는 핵 개발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군사 제재를 받고 있었기에 러시아와 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인도를 그저 호구로 바라봤는데요. 무기 공동 개발을 제안해서 투자금을 받아놓고는 막상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등의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죠. 또한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방산 비리가 만연해왔기에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도 어려울 뿐더러 한 가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심각하게 지체되는 경우가 허사였습니다. 국방 예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도 방산 비리로 인해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그 흔한 자주포도 하나 없는 실정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행한 이후로 인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400대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도입했던 K9에 대해 인도의 육군이 그야말로 대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인도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K9 자주포를 100대 추가 발주할 예정이고 개량형 K9 자주포의 전력화도 마무리 과정에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인도에서는 대공방어 체계를 위한 각종 무기들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한국의 비오복합만이 이것을 유일하게 통과했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인도와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러시아가 이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반발하였으나 인도의 욕구는 이미 한국의 무기에 꽂혔기 때문에 이번 달 내로 한국의 비오복합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흑인 남성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현지 한인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시위로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한인 상점 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모두 99건으로 전날보다 2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별로 보면 필라델피아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니애폴리스 10건, 시카고 9건, 워싱턴 DC 4건, 로스앤젤레스 3건, 윌밍턴 2건, 프로비던스 1건, 오클랜드 1건, 벨뷰 2건, 클리블랜드 1건, 루이빌 1건, 세인트루이스 2건, 애틀랜타 4건, 찰스턴 1건, 페이필 1건, 마이애미 1건, 랄리 5건, 버밍햄 1건 등의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이태호 2차관 주재로 미국 내 8개 지역 총영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또다시 악재를 맞았다. 미국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 내 시위가 확산되면서 운항이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 운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미주 지역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 등 전 국제선 가운데 일부를 운항을 다시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시카고 등 5개 노선에서 워싱턴,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 등을 추가해 현재 9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3월부터 중단했던 샌프란시스코, 나리타 노선의 운항을 지난달부터 재개했다. 국제선 운항 노선을 13개에서 27개로 확대한 것이다. 이렇듯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하늘길을 조금씩 여는 것은 미국과 중국 등이 경제 정상화에 나선 이유가 크다. 이들 국가들은 입국 통제 완화와 경제 활동을 위한 이동 제한을 점차 풀고 있다. 이에 항공사들도 여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노선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가까스로 늘려온 미주 노선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5일 경찰의 강압 체포 행위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미국 전역에 유포되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미국은 뉴욕과 LA를 비롯한 40개 이상의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3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의 이륙 시간이 12시간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시위로 인해 지상교통편 운영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탑승할 수 없었고 출발 시간도 덩달아 늦어졌다. 이후에 추가 지연이나 노선 운항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연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격화된 시위로 인해 미주 노선 축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대폭 축소된 항공편을 운행하는 가운데 항공사는 추가적인 축소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노선의 여객 수요가 코로나19와 시위까지 겹치면서 회복세를 띠기는 어렵다. 그나마 항공사가 수요 회복 기대감을 품었던 미주 노선마저 어려워진 셈이다. 이미 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5월 한 달간을 가까스로 버텼다. 코로나19 여파로 5월 한 달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이상 급감했다. 3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국내 항공사 9곳의 국제선 누적 여객 수는 93,48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비해 98.1% 감소한 수치다. 지난 4월과 비교해도 국제선 여객수 감소세가 더 확대됐다. 5월 국제선 운항 편수도 4,348편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85.4% 감소했다. 항공사별 수송인원은 대한항공이 51,337명, 아시아나항공이 38,352명이었다.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막혔지만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수요가 그나마 여객 수요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노선의 여객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경우 항공업계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시위 확대로 인해 장기적으로 여객 수요 회복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본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총리 간의 브로맨스에 이상이 생긴 걸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 선진 7국 회의를 11국으로 확대해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일방적으로 밝혀 아베 총리가 당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G7 참가국 확대를 내세운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분위기를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 제안에 일본 정부 내에서 곤혹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정상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관계를 쌓아왔다. 그는 지난해 나루히토 일왕 즉위 후 레이와 시대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국빈 방일을 했으며 아베 총리와는 수시로 매회 1시간 가까이 통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로 아베 총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1000% 지지하겠다며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분석대로 G7이 확대되면 아시아 유일의 참가국으로서의 일본 입장이 흔들릴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물론 서로 논의한 흔적도 없다. 아베 총리로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지난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중 냉전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명확하게 가장 먼저 미국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망설이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세계로 확산된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국제적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요구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대응을 취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런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중국 외교부가 다음날 아베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정도로 분명한 입장 표명이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중 G7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가장 먼저 참가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 중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공항에서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PCR 검사를 받고 공전화 사저에서 2주간 대기해야 하는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도 역시 상의하지 않고 9월로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머쓱한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은
모든 것을 11월 대통령 선거에 맞춘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확대해서 7월보다는 9월에 열리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다른 외교 사안도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무부가 관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을 초청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베 총리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관측도 있다. G11 회의 문제로 도널드와 신조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아베 총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다른 어떤 정권보다 더 강한 미일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양자 간의 이해가 일치하기에 이번 사태는 곧 봉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G20회에 대신 자신의 브랜드가 들어간 G11을 구상 중인 트럼프가 여기에 한국을 항구적으로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와 상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아베 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어 전후 상황을 설명하며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